강한 그는 누구인가? 간양록이 무엇이길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는 무려 340년 전 강항이 쓴 간양록을 전부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유인즉 일본의 치부를 샅샅이 까발렸기 때문이란다. 이 책의 저자 강항은 세조 때의 대문장가였던 강희맹의 오대손으로 1567년 전남 광양군 불감면에서 태어났다. 자는 태초이며 호는 수은이라 하였다. 7살 때 맹자 전집을 읽어버릴 정도의 신동이었던 강항은 27살 때 문과에 급제하여 공조좌랑을 거쳐 형조좌랑이 되었을 때 임진왜란의 참상을 겪게 되었다. 참고로 형조좌랑은 정육품의 벼슬이며 지금의 검찰의 차장검사급이다. 그는 때마침 고향인 전남 영광에 내려와 있던 1597년에 정유재란을 겪게 되었는데 두 사람의 친형과 그리고 가족과 함께 외장 후지도 다카도라 군대의 포로가 되어 일본 땅 이유주, 지금의 시코쿠 에이메현의 나가하마로 끌려갔다가 곧 오주성으로 옮겨졌으며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때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비록 고관대작은 아니었지만 조선 조정의 관원이었고 또 투자하게 통달한 기계 있는 선비라 당시만 해도 일본은 미개하고 문화도 보잘것없는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죽기보다 더한 수치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한 연유로 그는 여러 번 탈출을 감행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다가 2년 뒤인 1598년 교토의 후시미에 있는 번주의 별저로 이송되어 치욱의 포로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책 간양록은 강항이 적지에서 보고들은 외국의 실상과 외인들의 무지한 모습을 상세히 적어 주군인 선조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 형식으로 된 글이다. 비록 1597년 전후한 외국의 실상을 적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워낙 소상하고 적나라하여 오늘을 사는 일본인들에게도 수치감을 불러일으키게 할 정도라면 당연히 우리 한국인에겐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조선 총독부는 바로 이 점을 두려워하여 간양록을 거두어 불태우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한 번에 지워지지 않는 게 순리 아니던가. 간양록의 초간본은 아직도 일본 내각도서관의 서고에 보존되어 있으며 아울러 그 귀중한 내용을 불태워 없애고자 했던 조선 총독부의 흔적까지 기록되어 있으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을라나. 아무튼 강항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의 일본 문화란 문자 그대로 한심한 것이었다. 예컨대 도자기는 옷과 같이 귀한 것이라 지배계급인 상급무사들의 다기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일반 서민들은 밥그릇에서 물통에 이르기까지 모두 목기로 쓰고 있었다. 또 백성이라 불리우는 일반 상민들은 평생을 잡곡만 먹고 살아야 할 정도로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던 시절이었다. 게다가 문자를 터득한 사람들이 또한 많지 않아서 당시 유행하던 중국의 주자학은 그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인쇄술 또한 아직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오랜 전국시대를 겪으면서 무기를 만드는 기술은 당시 조선에 비길 수 없을 만큼 매우 발달되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정유재란 때 적장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휘하의 장수들에게 도자기 기술자, 인쇄공, 학자 등 닥치는 대로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까닭으로 정유재란을 일명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오즈에서의 포로 생활을 2년 남짓 보낸 강항은 번주의 별저가 있는 교토의 후시미로 옮겨졌지만 후시미는 전에 살던 시골과 달라서 지식인들이 덜어 있었다.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강항의 인품과 학식이 알려지면서 그의 휘호를 받겠다는 사람과 그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강항은 그들의 도움으로 편안한 삶을 도모할 수가 있었다. 글씨를 써서 판돈이 모여지면 또 다시 몰래 배편을 마련하여 고국으로 탈출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곤 하였다. 그러나 강항은 낙담하지 않은 채 다시 글씨를 팔아서 탈출 자금을 마련하곤 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절에 강항의 문화로 입문을 청한 사람이 있었다. 그 고장의 묘수원이라는 절의 순수자라는 승려였다. 이 순수자라는 승려가 후일 일본 주자학의 시조가 되는 후지하라 세이카다. 승려의 신분이었던 후지하라 세이카는 강항의 문화생이 되어 그로부터 조선의 주자학을 배우면서 그의 학문적 깊이에 매료당하게 된다. 또 후지하라 세이카의 후견인이었던 번주육야의 성주인 아카마츠 히로미치, 당시 일본의 해운왕 요시다 등도 조선 주자학에 매료되면서 강항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자청한다. 후지하라 세이카는 조선 주자학에 빠져들면서 환속을 하여 유학자로 변신하게 된다. 그는 몸소 조선의 도포를 입고 서책을 대하는 것으로 조선 주자학의 진수를 온몸으로 터득하고자 하였고
평소에도 갓을 쓰고 있을 만큼 명실상부한 조선 주자에게 신봉자로 자처하고 다녔으며 마침내 강항이 써준 사서오경의 외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설을 달아서 책으로 출판하여 일본 유학을 싹트게 하였다. 또 그것은 일본 땅에 심어지는 퇴계학의 싹틈이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본 유학이 정립하는 계기가 된다. 강항의 간양록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을 기록한 대목에서는 이런 내용도 기술하고 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을 발상하기를 꺼려하여 죽은 사실을 덮어버리기로 하였습니다. 죽은 놈의 배때기를 갈라 그 안에다 소금을 빽빽이 쳐넣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꾸미기 위해서 평소에 입던 관복을 그대로 입혀 나무통 속에 담아두었습니다. 강항이 죽은 시체의 배를 가르고 거기에다 소금을 빽빽이 쳐넣었다는 구절을 강조한 것은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살아있을 때 조선으로 향하는 일본 병사들에게 죽인 조선 병사들의 코와 귀를 베어 소금에 절여 오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강항은 그 명령을 이렇게 적고 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왈. 사람마다 귀는 둘이요 코는 하나다. 목을 베는 대신에 조선놈의 코를 베는 것이 옳다. 병졸 한 놈이면 코 한 대씩이야. 모조리 소금에 절여서 보내도록 하라. 라고 말이다. 조선 병사들의 코를 베어서 소금에 절여서 보내라고 하였으니 죽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뱃속에 소금을 쳐넣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항은 믿었을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장사를 치른 다음 그의 위패가 있는 곳에 황금전을 짓고 그 밑에 대명일본의 일세를 떨친 호벌 태평길을 열었으니 바다는 넓고 산은 높다. 라고 글이 써 있었다. 강항은 구경삼아 그곳에 놀러 갔다가 그 문구를 뭉개고 다음과 같이 써놓고 돌아왔다. 반생 동안 한 일이 흑한 줌인데 10층 금전은 울룩불룩 누굴 속이자는 것이더냐. 총알이 또한 남의 손에 쥐어지는 날 풀은 언덕 뒤엎고 내닫는 것쯤이야. 라고 말이다. 우연히 문화생인 후지하라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와 같은 글귀를 발견하고 황급히 뜯어내고는 스승인 강항에게 달려와 글씨의 내용으로 보면 스승님이 쓴 것이 분명한데 왜 이리 무모한 행동을 하십니까? 잘못하면 괘씸죄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으니 부디 몸조심하시길 바란다고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 일본 땅에서 포로 생활에 시달리던 강항은 잡혀간 지 4년 만인 1600년에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가 살아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제자인 후지하라 세이카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악부의 수장에게 몸소 탄원하여 허락을 받아낸 때문이었다. 지금의 일본 땅 시고쿠 이후의 작은 교토라고 불리우는 에이메현 우즈시에 가면 강항과의 인연을 소홀히 하지 않는 이 고장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만날 수 있다. 400여 년 전 강항이 포로로 머물렀던 오즈시의 언덕에서 도보로 내려오면 오즈시 문화회관에 이르는데 그 광장 왼편에 강항을 기리는 현창비가 서 있다.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그 비면에는 홍류 강항 현창비라는 비명이 새겨져 있고 그 하단에는 검은 오석판의 강항의 연보가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 또 현창비 왼편에 2개의 비문석을 따로 세웠는데 놀랍게도 똑같은 크기의 비면에 일문과 한글로 비문을 새겼다. 일문이 제목은 일본 주자학의 아버지 유학자 강항의 비라고 적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왕조 시대에 뛰어난 학자 강항은 풍신수길이 조선의 제출병 정유재란 하였을 때 후지도 다카도라군에게 잡혀 강항의 두형인 강준, 강환 및 가족들과 함께 이호 대주에 연행되었습니다. 10개월에 걸친 대주성에서의 강항 선생의 생활은 학자로서 우대를 받았으며 금산 출석사의 승려들과 교유하면서 나날을 보내는 자유로운 신분이었습니다. 경도 후시미의 후지도 저택으로 압송되면서부터 에도 유학의 개조가 되는 후지하라 세이카, 용야 성주 아카마스 히로미치, 해운한 요시마 소왕 등과의 자유로운 교제 속에서 세이카는 사서오경 외훈을 완성하였습니다. 강항 선생과 두 형 등 10여 명이 사서오경의 대자본을 필사하고 거기에다가 세이카가 외훈을 붙여 간행하였습니다. 근세 일본 사상사의 전환기에 강항 선생과 후지하라 세이카의 우정은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으며 세이카가 유학자로서 자립할 수 있었음은 강항 선생에게 힘입은 바라고 생각됩니다. 강항 선생이 일본 유학 사상에 미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라고 현창비에 적혀있다. 아무튼 강항이 일본 체류 기간이 고작 4년이지만 일본 유학계의 시조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조선의 선비의 지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이해하고 남음이 있다. 이 현창비가 세워지게 된 데는 일본의 오즈시 시민들과 한국의 영광 국민들이 힘을 합쳐 건립기금을 모금하고 강항의 인품에 매료된 일본인 무라카미 스네우의 노력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무라카미 씨는 오즈시청의 호적과 공무원이었는데 실로 우연히 오즈시를 찾은 외국인 1호가 조선 유학자 강항이라는 사실에 착안하고 그에 대한 사료를 조사하던 중에 강항의 간양록을 읽게 되었다. 그의 학식과 인품에 흠뻑 빠진 무라카미 씨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 발전에 열정을 쏟게 된다. 그는 강항의 발길이 머물렀던 모든 곳을 답사하며 조사하였고 강항이 오즈에서 처음 고국으로 탈출하려던 행로까지 찾아내어 해당 지역에 표석을 세우는 등 지나간 역사를 오늘에 되새기는 일에 매진하였다. 그는 수은 강항선생 행적지순례단을 조직하여 한일 양국의 방문객들에게 안내역을 자청했으며 유학자 강항선생이라는 저서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무라카미 스네오시의 아무 대가 없는 희생과 노력의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이렇듯 일본의 소시민이 조선의 유학자인 강항을 발굴하고 양국 간의 문화 교류의 원류를 밝히려는 무라카미 스네오시가 뿌린 씨앗이 싹이 트고 꽃이 피어 한일 양국 간의 포지티브적인 것을 더욱더 계승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요즘 도심 사거리에 노 재팬이라는 현수막이 간간히 펄럭이고 있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무조건 반이라면 안 되는 것이다.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서로 화해하며 상생발전하는 길이 우리의 살 길이라 믿는다. 그럼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즐기십시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